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우리가 김지영이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곰디 김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얘기 다루는 영화들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 거룩한 분노까지 한 3편 정도의 영화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부분 좀 인용하면서 어떤 그런 여성의 인권에 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 영화로 제가 언급하는 건 생활의 발견이에요.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이요.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이 약간 좀 미숙한 주인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까 고민하고 또 술 먹는 장면이 꼭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남성 주인공들의 욕망의 오디세이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쩔 때는 막 여성 비하적인 그런 느낌을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남성의 그런 저열한 욕망들을 부끄럽게 계속 뭐랄까 폭로한다고 할까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들춰내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생활의 발견의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어쩌면은 이 남성을 규정하는 가장 훌륭한 대사가 아닌가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사냐면 사람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과 괴물의 사이의 중간에가 남자라는 어떤 설정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불편한 젠더 지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의 그런 지형 속에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성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정말 왜곡된 그런 지형 속에서 나온 어떤 남성의 어떤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래서 결혼한다고 할 때 남성들은 마흔이 돼야지 좀 철이 들어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남성들이 그러니까 과잉 보호된 세상이었죠. 남성들은. 여성들은 과잉 보호가 아니라 좀 혹독하게 어떤 그런 조건에서 살아왔지만 남성들은 좀 과잉 보호되어 왔죠. 이 남성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20대나 30대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로 남성들이 과잉 보호된 세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랄까 좀 여성에 비해서 그런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 대사가 저는 사람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주인공 생활의 발견 주인공 경수예요. 그래서 선배가 그 건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홍상수의 단골 남성 캐릭터를 압축하는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좀 강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권력을 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뭐 사시 고시를 보기도 하고 해서 특히 조선시대 저항급제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권력을 쥐는 거죠. 그래야지 좀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남자의 본질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젠더의 지형이 남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어쨌든 기울어지는 그런 왜곡화된 지형이라서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는 저는 이렇게 사실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런 권력자들을 수벌하는 건 그 여성의 몫이었어요. 또 전쟁이 패전 결과물에도 여성들이 또 공문의 대상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양년이란 뜻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노예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한양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보면 어쩌면 슬픈 그런 여성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벌회장의 며느리나 또 기업가의 아내가 되는 연예인들 있죠. 정력적인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권력을 쥐면 그런 정말 뭐 이쁜 아내나 뭐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그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남성들이 성취하고 싶은 어떤 권력의 부산물처럼 이렇게 대상화되기도 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들 또 혹은 현명찰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여성의 적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또 특히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성들이 자기들의 이 몇천 년을 이어온 남성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남성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남성화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흔하게 막 뭐 여자들끼리 그 여자들은 여자의 적이야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실은 것도 어쩌면 자기 여자들의 뭐 내부 분열로 막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 남성화된 여자라는 거죠. 할머니들도 한편으로는 남성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 방식을 주입받아서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도 설날에 고향을 다녀왔었는데 그죠. 일단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던 건 음, 외갓집에 사람이 안 모였다니까 음, 일을 안 해서 좋다라고 음, 하셨던 것도 있고 음, 이제 그런데도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렇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음, 그 주방으로 갔는데 할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음, 너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뭐 남자가 이렇게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냥 가벼우면은 모르겠는데 거의 화를 내다시피 말씀하셔서 그때 친척으로 오셨던 고모께서 설거지는 할머니 안 보일 때 나가셨을 때 하자 이렇게 하실 정도로 또 이번 설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의식은 사실은 어쩌면 남성의 그런 권력의 프락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칠게 말하면 그죠? 그런 조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 권력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남성의 그런 가부장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현장에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남성 권력의 사회에서 프로메테우스 같은 사람이 바로 뭐 호난서런이나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스라고 이분은 뭐냐면 그 여성 참정권 운동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 참정권을 외치면서 그 영국의 여왕 마차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폭제로 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시작됐고 그래서 그걸 다룬 영화가 영화 서프로젝트예요. 아, 그 영화가 네, 서프로젝트군요. 서프로젝트고요. 그리고 그 스위스 영화 이따가 얘기했지만 거룩한 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위스부에서 여성 참정권을 막 외치니까 여성 단체를 그런 걸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 부녀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어쨌든 수천 년 남성 식민의 역사잖아요. 남성의 역사잖아요. 남성의 식민진이 돼버린 여성에서 그런 맷집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더 얘기를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여성의 고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그렇다고 이 페미니즘을 얘기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동안 남성의 역사는 몇천 년을 이어왔지만 여성의 제대로 된 진정한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분노가 좀 풀려야 될 시간, 분노를 들어야 될 시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제가 어제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고 또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는 괜찮은데 모든 여자가 이러진 않잖아. 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그쵸. 그건 영화는 그래 좋은데 왜 그 영화를 이렇게 좀 지지하고 옹호한 측이 너무 혐오 정서가 강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 하나 들고서 그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음악 저기 스마트폰 필링 음악이기도 한데요. 이상은의 둥글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상은의 둥글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 행복했던 작은 가게가 문 닫자 처음 눈물을 보인 너 나는 조금 놀라서 어색하게 웃었지 혹시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너일지도 몰라서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힘없는 것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꽃을 밟지 않으려 뒷걸음을 치던 너와 부딪혔어 함께 웃음이 나왔어 하늘이 투명해서 너도 빛났지 혹시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작은 빛방울이 세상을 부르게 하듯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내 앞에 서 있던 순간에 사랑이 축복이 시작된 걸까 잊지 않고 기억할게 난 영원하가 닿은 걸 거야 작은 빛방울이 세상을 부르게 하듯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강하게 하듯이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네, 가수 이상은의 둥글게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82년생 김지영 이전에 소설을 먼저 읽었어요. 전에 한번 서선 여중을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강의하러 갔다가 그 버스 저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버스에서 김지영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저도 늦게 읽은 거거든요. 워낙 화제가 되었는데 근데 그거 읽고 나온 느낌은 대한민국 여성의 생태 보고서라는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묘사된 어쨌든 저랑 비슷한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뭐 더 나이가 먹긴 했지만 대학 시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 말들 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하나 인용할게요. 김지영, 이제 걔랑 완전히 끝난 것 같던데 예전부터 김지영한테 관심 있지 않았느냐? 가지는 정도가 아니었다. 잘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여러 목소리 계속 들렸다. 아 됐어. 씹다 버린 껌을 누가 씹냐?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만 남에게 억지로 권하진 않고 후배들에게 밥을 잘 사주지만 되도록 함께 먹지는 않는 선배였다. 예, 이게 이제 그 남성들의 대화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는 저기죠 대사인데 아 그거 보면서 참 맞아. 그 당시에는 이걸 자연스럽게 했어. 어쨌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게 나왔을 때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도 있었고 장자연도 있었고 또 김학의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정준영 연예인 정준영까지 있어서 남자들의 부끄러운 빛나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전에는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해왔던 얘기들이기도 하고 대사들이기도 하군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성매매라는 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수용이 되었었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김지영이 좀 어떤 쪽에서는 뭐 과격하다는 느낌은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묘사를 한다면 과격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지 과격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봤어요. 오, 조금 이제 부드럽게 순환을 시켰어요. 사실 소설에서는 남편을 조금은 뭐랄까 좀 약간 어쨌든 묘사를 어떻게 했다고 할까 좀 답답하거나 조금 무능한 느낌으로 묘사되어 왔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되게 조금 친절하게 그죠? 네네. 또 특히 남성 캐릭터를 공유로 묘사를 했잖아요. 공유가 이제 캐릭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순화시켰죠. 그래서 타협 지점이기도 한데, 근데 그거 보면서 중반에 이제 그 김지영이 이렇게 빙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현실과 현실 바깥을. 근데 거기서 미수가 하는 장면 있죠. 그렇죠. 그 엄마를 보면서. 네, 그때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 김지영이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하니까 엄마가 그럼 내가 와서 할게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주 그걸 느끼면서 김지영이 미수가 하면서 뭐 그러지 마 하는 적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아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반부터. 그러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서도 순대국밥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막 이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여운이 되게 오래 갔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영화에다 막 찬반이 막 오가기도 했어요. 뭐 이 정도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뭐 하면서 했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이런 여성의 그런 슬픈 가혹한 역사를 대중적인 화법으로 다룬 게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의 영화들 보면 많지 않거든요. 한 편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 영화는 그냥 성폭력 당한 여성에 의해서 다뤘던 영화지 제대로 된 어떤 여성의 그런 그런 인권이나 그걸 다룬 영화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혹시? 그게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김민종 나오는 영화거든요. 네네.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사실 뭐 저도 고향에서 어떤 특히 어머니 모습을 보고 또 명절 때 모습을 보고 또 영화에 나오는 지석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지영이의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혜택을 보는 인물이랄까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다가 이제 그 말씀하신 장면 그 이후로 조금 생각이나 행동이 좀 달라진 인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 82년생 김지영 소설이 되게 유행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었나 그랬을 텐데요. 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이 소설의 시놉시스를 보니까 빙의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빙의를 한다고? 라면서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읽진 않았었고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저도 그렇게 영화에서 결국 이제 영화에서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독박을 쓰면서 육아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직장으로 취직을 하는 일이 된 거잖아요. 거기까지의 변화가 영화의 2시간이었던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참 지난하고 어렵구나라는 게 이게 현실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았나? 물론 결말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너무 그래도 너무 희망차지 않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저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죠. 조금은.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네마랑은 조금 다른 혹은 달라야 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랄까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타협의 지점을 타협의 지점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되고 영화였던. 어떤 변화를 이끄는 그런 기수로서의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되게 떠오르지 않은 제목이 뭐냐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1990년 김유진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네네. 제목 자체가 그죠. 어쨌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불편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아마 이게 실제 사건을 다룬 거예요. 남성이 강제로 성폭력하다가 남성이 혀를 깨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이 이제 기소가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뤘던 영화를 다뤘던 소재를 영화로 다뤘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명절을 보내긴 했지만 저는 명절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이 뻔한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여자들은 부엌에 있고 남자들은 술상 차리고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어떤 세대가 변하고 음. 해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당번을 정해요. 그래 아까도 뭐 도와준다고 했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여성이 이거 전적으로 맡은 게 아니, 전임 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같이 우리 명절에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 일부분을 역할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조카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나눠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형님, 저가 형님이 2명인데 큰형님까지는 하는데 작은 형님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신경을 쓰려고 하긴 하는데 큰형님은 그래도 설거지하면 저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모이지 못해서 작은 가족들만 형님들만 왔는데 이번엔 그냥 형님들이랑 조카들이랑 또 조카 며느리까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형님들이랑 저랑 술자리 하니까 저기 나가서 영화 보고 오라고 해서 영화 보러 갔다 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명절날 모이면 막 음식하느라 저기 시간 보내지 말고 재밌는 거 하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자고 얘기를 해서 그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죠? 같이 해야 하는 한다.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끔씩 이제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성평등 강의를 할 때마다 시작할 때 사제를 먼저 하고 시작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고3 시절에 한 12시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여동생한테 당연하듯이 라면 끓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여성의 역사를 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하다듯이 시켰거든요. 그때도 당연했어. 그죠? 예, 맞아요. 자, 두 번째 노래 하나 마돈나의 노래를 드릴게요. 이 마돈나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룰 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성적 욕망의 주체로
가능하게 한 사람이 마돈나예요.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어쨌든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 되고 물론 거의 성평등이 사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편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예, 헐리우드 그렇죠. 쪽도 지금도 맞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그런데 근데 그 마돈나가 어쩌면은 그런 여성도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퍼포먼스로 노래로 해서 강력하게 보여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마돈나의 허업인데요. 이거는 뮤직비디오도 참 괜찮았던 게 그러니까 그 마돈나의 육체가 뿜어낸 건강성 그게 막 전달이 됐어요. 그냥 약간 그 요가 복장의 옷 같은 걸 입고 나서 하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 뮤직비디오 보는 데 자체도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좀 괜찮게 들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마돈나의 헝업을 들어보겠습니다. Time goes by so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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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goes by so slowly.
So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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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lowly. I don't know what to do. Every little thing that you say or do, I'm hung up on you, waiting for your call, baby, night and day. I'm tired of waiting on you. Every little thing that you say or do, I'm hung up on you, waiting for your call, baby, night and day. I'm tired of waiting on you. Every little thing, I'm hung up on you, waiting for your call, waiting for your call. 네, 마돈나의 헝업을 들으셨습니다. 이 헝업은 실제로 그 뮤직비디오를 보셔야 돼요.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그런 건강함이 전달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 거룩한 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위스의 그런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직접 민주정치 상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스위스가. 그렇죠. 근데 1970년까지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를 받았긴 했지만 그 자유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었고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1985년이 돼서야 모든 주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에 두 번째로 참정권을 인정받았고요. 여성들이. 그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한 나라가. 인구 300명의 바티칸시티요. 거기만 아직 여성들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모든 나라는 이제는 참정권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바티칸 시티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도 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2015년까지 인정됐다는 것 자체 너무 오래 걸린 거잖아요. 스위스도 그렇고. 그러게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편은 여성의 분노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1940년에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그 나라의 여성의 문제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참 오래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좀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거룩한 분노는 꼭 참정권의 문제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성의 몸까지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성 네. 워크숍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성들의 몸은 자꾸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런 불편하고 부끄러웠던 몸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면서 몸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돈나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여성의 몸을 좀 당당하고 진취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한때 성적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마돈나가 어쩌면 정말 혁명가의 버금가는 그런 예술가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참정권 운동을 다뤘던 서프로젝트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건 제가 아직 못 봐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루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부엌에서 유명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려고 에델 스미스란 그런 예술가가 여성들의 행진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배우 겸 작가였던 시실리 해밀턴이 이 가사를 썼는데요. 이게 1911년 여성들의 그런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행사에서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델 스미스가 작곡한 더 마치 오브 더 위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마치 오브 더 위맨을 들어보셨습니다. 그 제가 아까 거룩한 분에서 그런 몸 워크숍을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성들이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 여성의 음부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동안은 어쨌든 부끄럽거나 감추었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몸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최근에 골 때리는 그녀들 보거든요. 물론 뭐 이제 하여튼 그 시청률을 의식해서 조작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저 보기 좋았던 건 뭐냐면 그동안 여성들의 몸은 근육질의 몸매를 잘 안 보여줬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잘 빠진 몸 그런 위주로 했는데 그런 몸을 여성들이 그래서 뭐 어디 계단이나 뭐 등산 같은 데 하면 다리에 근육 생겨서 안 갈래 막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시선의 주체는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골 때리는 그녀들 보면서 이제는 여성이 근육질의 몸매, 종아리에 허벅지가 근육이 생겨도 이제는 무관하구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있구나. 그걸 좀 그런 버라이티를 통해서 좀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최근에 음, 옥션에서 여성 영화제를 했을 때 예.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보려고 하다가 못 봤어요. 그때 와서 보려고 했는데 아.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윗세대들이 음, 활동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자료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음.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그래요. 저는 또 그렇고 음, 어떻게 보면은 주위 사람들도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냥 모른 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모름을 강요되는 채로 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해요. 자꾸 그 경계나 영역이 깨져야 돼요. 남성은 이래고 여성은 이러고 이런 이분법 구도가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그런 고착화되는 거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젠더 지형은 정말 왜곡된 젠더 지형이라서 제대로 한번 판가를 해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여성이 이랬나 남성이 이랬나 이게 아마 다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규정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모든 새로운 도전이나 역할이나 그거에서는 난 새롭게 이걸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는 여성의 목이야, 여기 남성 목이야 이렇게 규정해 본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반대하더라고요. 왜 남성이 이걸 하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게 어색했던 거죠. 예. 근데 자기 역할이 그런 성역 없이 하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82년생 김지영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경계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계를 침범하거나 혹은 내가 이 경계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공격이 되고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또 오늘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막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것들에 또 소식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또 지금 또 이분법적으로 또 여성과 남성 편가름해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아주 영악하고 비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같이 통합해서 가자고 하고도 부족한 판에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예전 영화인데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그 누가 그녀와 잤을까란 영화가 있어요. 그 뭐 미스코리아 출신의 김사랑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남자 3명이 그 이불을 덮고서 이렇게 포스터로 나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성이 제로인 시대에 가능했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부끄러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들 보면은 요즘은 어쩌면 저도 이제 그런 젠더 감성이나 그런 성의 그런 걸 조금은 이제는 공부한 시대에서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힘든 영화들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영화 주인공 남성이었잖아요. 예.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의 마이 페어 레이디 예. 봤을 때 예. 이게 왜 결말이 이렇게 되지? 예.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학교 과제로 이제 봐야 되는 영화였었는데 그때 그 시대에서는 용인이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귀여운 여인 같은 경우도요. 네. 대표적인. 예. 그 대부분이 여자는 남성이고 여성들은 장식용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 요즘은 이제 벡테일 지수라고 해서 그 백델 테스트요. 예, 벡터 네. 테스트 네. 아시죠? 예, 거기에 뭐 여성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뭐 하냐 그런 여러 가지가 지수를 평가해서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게 그 평가의 기준이 되게 좀 기초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가 많지 않죠. 그렇죠. 헐리우드가 특히 예, 그렇죠. 헐리우드가 나름 우리한테는 뭐 선진 미국이 선진국을 하지만 그런 여성들의 그런 젠더 지형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일단 뭐 레이디 퍼스트란 말 자체부터가 나는 저는 되게 불편한 곳이라 생각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대부분 그런 장식용에 머물렀었는데 간만에 여성의 주인 82년생 김지영을 보고서 아 제대로 좀 뭐 첫 출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아마 작년에도 그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여성들이 꽤 감독이 많고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요즘은 이제 두드러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뭐 특히 뭐 촬영 기사라던가 이거는 선입견이 많았던 직종이었잖아요. 이거는 힘센 남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또 여성 촬영 감독이 한 번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 한국 여성 감독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느낌도 들긴 해요. 네. 예. 근데 여전히 80년생 김지영이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초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더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80년 김수영이 영화로 그때 제작될 당시 개봉하지 않았는데도 평점대를 엄청 당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 어쨌든 물론 그 과격한 페미니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노동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이 굉장히 과격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분출된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와 좌절들이 터트리는 시기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화하는 과정, 그 분노를 좀 해소하는 과정. 처음부터 뭐 그래 우리 모두 다 용서할게 하면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처음부터 그게 성숙한 성인이거나 뭐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의 정화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련되게 승화시키는 게 이제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뭐 운동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쩌면 노골적으로 사회 운동을 통해서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저는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또 트럼프의 시대가 왔다 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끔찍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한 이 남성 마초의 사회가 하고 자칫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반페미니즘을 통해서 뭔가 경계가 또 다시 공고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남성들이 또 저도 그렇게도 했었고 그런 여성들의 어떤 과격한 그런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왜 저래야 될까라는 뭐랄까 어떤 순전무결함 같은 걸 좀 바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일부러 봐야지 그걸 전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런 분노가 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 맥락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네. 이 남성의 역사 몇천 년의 역사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 정도는 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격하고. 그게 저도 제 주변에 그 과격하게 표현한 친구도 있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면서도 그래 어쨌든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성이었다면 저도 아마 분노가 굉장히 많이 그걸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조용한 열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는 그 에밀리 디킷이라는 여자가 결혼까지 안 해요. 워낙 그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워낙 강해서 게다가 결국에는 좀 나중에 어떤 질병을 해서 죽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더 느끼거든요. 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정말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걸 헤쳐나갈 수 없는 조건.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과격한 그런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경우도 좀 조금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여전히 진영 논리로 보거든요. 뭐 남성 대 여성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김지영이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때 화력발전소 그 컨베이어 벨트에 재물이 되어버린 청년이 있죠. 김윤균. 그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김윤균이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 한때는 백인 좌석에 앉았던 이유로 수갑 찬채 쫓겨났던 여성이 있어요. 로자 파크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또 모두가 로자 파크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불평등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 사실은 그렇진 않단 말이죠. 사실 그 남성이 원하는 게 있고 여성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모두 실현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가 되는 어떤 네. 그리고 공감의 카르텔이 형성돼야지 그게 안 된다면 소수자는 영원히 소수자 남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불평등의 역사는 계속 대물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독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좀 조정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그런 분노와 그 과격함과 그게 드러난다면 그 배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진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지 않고서 그냥 단지 피상적인만으로 본다면은 그 대상과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 보면은 제가 남성이긴 하지만 아 정말 힘들었고 불편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 대상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노래로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요. 그 흑인 그러니까 여성 운동 인권 과정에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가 있고요. 레슬리 구어가 있습니다. 니나 시몬은 워낙 유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를 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중에는 좀 어렵게 살아있는데 레슬리 구어는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수의 You Don't Own Me란 노래가 있습니다. 예, 가사도 보면은 넌 날 가질 수 없어. 날 바꾸려 하지 마. 넌 날 가질 수 없어. 날 억압하지 마. 왜냐하면 난 절대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니까.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내가 너랑 나갔을 때 날 가시하려 하지 마. 굉장히 네. 그런 어떤 종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주체적인 삶을 당당하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어쩌면 여성들이 굉장히 공감이 갔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하쌤께서 다음번에는 혹시 어떤 영화를 혹시 다루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거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혹시 뭐 예. 저는 그 가진다라는 예. 그 가사가 예.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렇죠. 가진다라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사랑 노래를. 들을 소유죠, 소유, 그죠?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건데. 때. 지금도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은 그게 약간 지나가듯이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젊었을 때는 그런 욕망은 있어요. 소유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처음부터 막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대한다.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어요. 저 네네. 그거 보고서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존재식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건데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초기에는 막 가진다는 의미의 소유로 하거든요. 게다가 좀 나이가 먹거나 혹은 자기가 세상을 좀 겪으면서 존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소유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라 그죠? 존재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실은. 네, 이제 마지막 노래도 그 지점에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레슬 고어의 You Don't Know Me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don't own me. I'm not just one of your many toys. You don't own me. Don't say I can't go with other boys. And don't tell me what to do. Don't tell me what to say. And please, when I go out with you, don't put me on display, 'cause you don't own me. Don't try to change me in any way. You don't own me. Don't tie me down, 'cause I'd never stay.